프로이트의 후기 저작들에서 어머니와 딸의 초기 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큰 특성은 남근을 갖지 못했다는 딸의 실망감이지만 적대감과 공포 또한 중요한 특성으로 부각된다. 소녀가 어머니에게 그러한 감정을 갖는 것은 어머니가 그녀의 유아적인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며 어머니가 그녀의 자유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프로이트는 소녀가 갖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공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소녀는 자주 어머니의 행동 속에서 그녀의 무의식적인 적개심을 감지한다. 어머니의 그러한 적개심이 얼마나 소녀에게 공포스럽게 다가오는지는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위의 진술은 프로이트의 방대한 저술들 중에 어떤 것보다 오이디푸스 이전 시기의 대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점은 성인 여성들이 보고하는 오이디푸스 시기의 유혹들에 관한 흥미진진한 논리에서 다시 나타난다. 여기서 프로이드의 초기 저작에서 나타난 것과 후기 저작에서 나타난 이론들이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최초의 여기서는 에디푸스 컴플렉스 얘기를 여아들과 관계에서 강조했던 것은 남근을 갖지 않고 태어난 자기, 그래서 자기에게 남근을 허락하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론을 구성을 했는데, 후기 저작에서 드러나는 것은 초기에서 봤던 어떤 이 딸의 실망감도 있지만 초기에 다루지 않았던 딸이 가지고 있는 적대감과 공포,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론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게 초기에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를 오히려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후기에 오면서는 단순하게 초기의 이론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을 자기의 임상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발견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기의 글 속에 담아내고 있는데, 그 얘기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소녀가 어머니에게 그러한 감정을 갖는 것은 어머니가 그녀의 유아적인 무한한 욕구를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며 어머니가 그녀의 자유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초기에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욕동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아이가 타고난 최초의 상황이죠. 아이는 이미 남근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이 사실 때문에 이 딸은 어머니에 대해서 큰 실망감을 가지고 어머니를 버리고 아버지를 향하게 된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남근을 가지지 않고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그건 이미 주어진 사실이죠. 태어나면서부터죠. 그래,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역동이론은. 그렇지만 이 프로이드가 후기에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단순하게 이런 남근을 갖지 않고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아이가 체험했던 것들, 그래서 아이가 어머니와 관계에서 어떤 성적인 역동에서 유래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가 다른 남자 형제들과 다르게 남근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에게 남근을 박탈된 상태로 자기를 태어나게 했다는 그 사실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이론을 구성을 해서 설명을 해왔는데, 프로이드의 관찰이 깊어지면서 실제 내담자들의 상태는 단순하게 이러한 타고난 상태,
초기의 상태만 가지고 설명해낼 수 없는 다른 요인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어머니와 관계를 보지 않고는 지금 here and now에서 내가 만나는 어떤 내담자, 특히 어떤 여성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에디퍼스 컴플렉스를 욕동 이론과 관련시켜서, 성적 욕동과 관련시켜서 설명하는 데는 이 이론의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든 여아들은 다 같은 어떤 상태에 있는데, 어떤 여아는 이 에디퍼스 컴플렉스라는 부분에서 그 반응하는 게 각각 다른데, 실제 인격 형성 과정에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태어날 때에는 욕동 이론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드라이브 티어리에서만 본다면 성적 욕동,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피너스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동일한 조건에 출발했지만, 어떤 아이들은 각각 다른 부모와 관계에서 다른 어떤 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또 그 인격 구조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실제로 다양하게 드러나는 임상 현장에서의 체험들을, 임상 현장에서 관찰들을 아주 심플리파이된, 아주 단순한 욕동 이론만 가지고 설명해낼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드도 현실 속에서 실제로 대상관계, 구체적인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관계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는 단순하게 처음부터 피너스가 없었다는 사실만이 아니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어머니가 소녀의 유아적인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좌절이라고. 실제 어머니가 아이에게 경험시킨 어떤 좌절이 이 속에 있다는 얘기죠. 어머니가 그녀의 유아적인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며, 어머니가 그녀의 자유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프로이드는 소녀가 갖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공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소녀는 자주 어머니의 행동 속에서 그녀의 무의식적인 적개심을 감지한다. 어머니의 그러한 적개심이 얼마나 소녀에게 공포스럽게 다가오는지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실제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아이가 경험한 것들, 이 대상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욕동 이론을 주창하신 분이지만, 실제 임상에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면서 구체적인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아이가 체험했던 것들, 아이가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심리 현상에 중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이론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자인한 셈인데, 그렇지만 이분이 자기가 처음 세운 이론을 그 이후에 대상관계적인 측면까지 통합해내는 데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위에 이 1931년 논문에서 이미 구체적인 대상관계가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들의 심리 상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같은 상태에서 태어났지만, 아니면 비슷한 상태에 태어났지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상 관계로부터 이 내담자들의 심리 상태가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적개심을 아이가 감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심을 갖는데, 이건 단순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나오는 남근이 없는 것, 남근을 최초에 어머니가 주지 않았다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태어난 이후에 실제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인 태도나 정서, 이것이 아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프로이드는 1931년 논문에서는 이 적개심,
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가진 불안이라는 게 어떤 적개심 못지않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학기에 대인관계 이론, 설리반의 대인관계 이론 중심으로 공부를 해 나갈 텐데, 여기에서 대인관계에서 보는 것은 아이는 처음부터 불안이 없는 아이인데 어머니가 불안한 경우에 양육자의 불안이 아이의 불안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불안한 대상을 양육자로 두고 있을 때 아이는 불가피하게 불안한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타고난 것에 결정된다고 하는 측면보다는 아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적개심도 있지만 설리반이 봤던 불안이라고, 앵사이티라고, 이 앵사이티가 아이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거기에서 프로이드 얘기를 조금 더 보면 적개심이란, 여기서는 hostility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unconscious hostility on the mother's part. 어머니가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hostility, 적개심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hostility인데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라는 거예요. 그 적대적인 태도라는 거죠. 아이에게. 그러니까 특히 이 경우에는 적대심을 중심으로 봤는데, 프로이드의 이론 속에, 후기 이론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는 성적 욕동과 하나는 공격적인 욕동인데, 공격적인 욕동과 연관시켜서 설명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하스틸리티라고 하는 거. 이것을 아이의 공격성과 관련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머니 자체가 적대적이었다고 하는 것, 이게 무의식적으로 아이가 필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대하고 있는 태도가 적대적이냐 적대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프로이드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1930년 논문에서 대인관계의 설리반 같은 분은 이런 적개심 이전에 어머니의 불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가?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이에게 적대적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머니 스스로가 불안해 있다고 한다면, 혹은 어머니의 심한 우울이나 불안이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는 자기를 주시기 굉장히 힘들어요, 우선. 그러니까 이 어텐션 자체가 자기 안에 머물기 때문에 자기 밖에 있는 대상, 그 밖에 있는 대상은 가족 구성원들이겠죠. 배우자이거나 혹은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둘 만한 이러한 어텐션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자기 스스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을 때는 자기 주위에 있는 대상에게 사랑을 주거나 관심을 줄 만한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자랐을 때 아이는 직접적으로 이 대인관계로부터 오는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프로이드의 역동 이론만 가지고 설명되지 않은 부분, 프로이드 스스로도 1931년 논문에서 자기의 원래 역동 이론, 특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중심의 이론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이걸 자기의 이론 자체의 수정까지 가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대인관계나 대상관계 이론들에서는 프로이드가 통합해내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또 다른 이론을 발전시키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옳고 그런 게 아니라 프로이드의 이론, 역동 이론이나 대상관계 이론이나 대인관계 이론이나 어느 한 측면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 동시에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설명해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측면만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그 현상은 이게 여러 측면이 다 합쳐질 때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역동 이론,
대인관계 이론, 대상관계 이론, 현대정신분석 이런 이론들을 지나치게 평가해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으로 보시지 말고 사람을 이해하는데 이런 여러 측면들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하나의 이론으로 이걸 통합해서 설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보통 일상생활은 상징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실제계를 언어로 표현하다 보면 어느 한 측면만을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실제계를 그것을 표현해서 상대방과 교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불가에서 분리문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각자가 여러 체험을 영성적인 체험을 하지만 그것을 언어로 옮기는 순간 이 사람이 체험한 어느 한 특수한 체험이에요. 그래 그 체험은 다양한 사람은 각각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언어로 표현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통합적으로 전체를 어떤 영성적인 어떤 상태에 자기가 체험한 것을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체험했다고 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체험은 각각 다른 체험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코끼리 얘기를 하죠. 코끼리를 실제 체험을 해요. 다 체험을 하는데 각각 눈먼 사람이 코끼리를 만졌을 때는 코끼리의 꼬리를 가지고 체험하는 사람, 코끼리의 머리를 가지고 다리통을 가지고 이렇게 체험한 사람, 이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코끼리를 이해하는데 다 필요한 체험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코끼리 전체를 이해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거나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 실제적인 체험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한계 내에서 이게 설명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이론들이나 여러 정신분석학이나 또 심리치료 여러 이론들을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는 이런 평가적인 측면에서 보시지 말고 비교 학문적인 비교 정신분석적인 이런 측면에서 서로 보완해주고 있는 측면을 조금 더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불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간학에서 얘기하는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양극단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지나친 이론화 사변적인 것에 머물기 때문에 실제를 놓쳐버린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는 타고난 것 중심이냐 환경 중심이냐, 여기서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역동 중심이냐 드라이브 티어리 중심이냐 아니면 관계 중심이냐 리레이션 중심이라고 하는 것, 이거 두 개가 다 동일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 측면인데 이거 접근하는 방법이 어느 쪽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일리 있는 얘기예요. 각각 자기가 가진 어떤 가정이나 그 사물을 파악하는 방법 측면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지만 또 중요한 측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 실상의 일부를 본다는 거. 가장 우리가 빠지기 쉬운 착각이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보는 것 자체, 이게 허상이라 보여요. 그러니까 양극단만이라고 할 때 이것만이다, 그 왼쪽으로 다 설명된다 혹은 오른쪽으로 다 설명된다가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이 측면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저는 뉴욕에서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이너버티브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의 공동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